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는 쪽에 서 있었다. 가난했고 배운 것이 부족했고 뒤에 기대설 만한 이름도 없었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눈빛 하나까지 상대는 늘 나를 가늠했다. 이 사람은 눌러도 되는 사람인가? 그 판단은 언제나 빠르고 노골적이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나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는가? 왜 내 앞에서는 웃다가 돌아서면 비웃는가? 나는 속이 끓어올랐고 때로는 참지 못해 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결과는 늘 같았다. 내가 화를 낼수록 상대는 더 여유로워졌고 내가 이를 악물고 참을수록 상대는 더 대담해졌다. 분노는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고 인내는 나를 존중받게 하지도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싸우는 것도 참는 것도 모두 상대가 원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현장은 늘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지만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더 날카로웠다. 누군가는 일부러 내 말을 끊었고 누군가는 내 결정을 공개적으로 가볍게 취급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 한 번만 넘기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쌓일수록 내 얼굴에는 자신 없는 표정이 남았고 사람들은 그 표정을 더 쉽게 읽었다. 무시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또다시 농담처럼 흘려보내졌을 때였다.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늘 이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반복하는가? 왜 상대는 나를 건드릴 때 망설이지 않는가? 그 질문은 분노보다 조용했고 체념보다 날카로웠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는 구조를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말의 내용보다 내 반응을 보고 있었다. 내가 상처받는지 흔들리는지 불편해하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다음 행동을 정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대신 차가운 침착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즉각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을 선택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지도 곧바로 되받아치지도 않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시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것은 불안에서 나오고 조급함에서 나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계산은 상대가 예상한 반응을 보일 때만 완성된다. 내가 그 반응을 주지 않는 순간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나는 아직 방법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렇게 계속 분노하거나 참기만 해서는 나는 평생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싸우지 말자. 그러나 물러서지도 말자. 다음에는 다르게 써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사람을 대하는 나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된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데에는 큰 목소리도 거친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아주 조용한 선택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을 나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였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태도에는 힘이 실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보니 그들의 중심은 놀랄 만큼 불안정했다. 그들은 언제나 상대의 반응을 먼저 확인했다. 내가 말끝을 흐리는지, 눈을 피하는지, 억지로 웃는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 미세한 신호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안심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무시는 충동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설계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여러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일부러 내 의견을 묻지 않거나 묻는 척만 하고는 바로 다른 사람의 말로 덮어버리는 행동,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나를 지켜 세우다가도 둘만 남으면 말끝을 비틀어 나를 시험하는 태도. 그들은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 했다. 바로 그 모순이 그들의 약점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무시를 당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왔다. 하나는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분노는 상대에게 명분을 주었고 침묵은 상대에게 확신을 주었다. 화를 내면 역시 저 사람은 감정적이군 이라는 평가가 붙었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되는군 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상대는 더 편해졌고 나는 더 불리해졌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자 나는 질문을 바꿨다.
왜 저들은 나에게서 저 반응을 끌어내려 하는가? 답은 단순했다. 그 반응이 있어야 그들의 행동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무시는 혼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가 상처받거나 흔들릴 때에만 비로소 힘을 갖는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호기심을 느꼈다. 만약 내가 그 반응을 주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현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내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기 시작했다. 대신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을 보았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타이밍에, 누구 앞에서 그 말이 던져졌는지.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위치에서만 무시를 한다는 것, 반격이 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기록으로 남거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사실. 나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강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먼저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나를 한층 더 침착하게 만들었다. 감정은 줄어들었고 판단은 또렷해졌다. 나는 더 이상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박자 늦추었다. 그 늦춤 속에서 상대는 미묘한 불안을 느꼈다. 예상했던 표정이 나오지 않고 기대했던 감정이 드러나지 않자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힘의 균형은 이미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단이 내려져 있었다. 다음에는 참지도 폭발하지도 않겠다. 상대가 설계한 흐름 위에 올라타지 않겠다. 대신 그 흐름을 멈춰 세우겠다. 그 방법을 찾는 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판단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곧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선택 하나가 사람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 그 선택은 큰 소리도 긴 설명도 필요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상대가 먼저 불안해지는 그런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처음으로 실행한 나를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일부러 용기를 낸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한 연극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자리였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으며 나는 그 중심에서 내 판단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끊으며 내 결론을 가볍게 비틀었다. 노골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웃음 섞인 말투였고 주변도 웃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했을 것이다. 웃으며 넘기거나 얼굴이 굳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대신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말씀하신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감정도 실리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변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은 원래 설명을 요구받을 것을 전제로 던진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의도가 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시선도 미묘하게 그에게로 옮겨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재촉하지도 압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설명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로 서 있었을 뿐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는 결국 말을 흐리며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 판단을 건드리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날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를 가볍게 시험하려다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조용히 기록되었다. 나는 그날 중요한 것을 배웠다.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사실이다. 상대가 숨기고 싶은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순간 힘의 방향은 바뀐다. 그 이후로 나는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맞이했다. 누군가는 일부러 모호한 말을 던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원칙을 지켰다. 감정을 싣지 않는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정확함을 요구한다.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은 어떤 결론을 뜻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책임과 명확함. 그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말을 줄이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아예 주제를 바꾸었다. 나는 그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조용해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상대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연습을 통해 익히는 요령도 아니었다. 태도의 문제였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가벼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그 단순한 진실을 나는 뒤늦게 몸으로 배웠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더 집요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 상대가 던진 말의 무게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기준이었다. 그 기준을 세운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곧 깨닫게 된다. 이 조용한 태도가 일시적인 방어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든 관계를 관통하게 될 하나의 원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 사이의 긴장은 늘 조용한 곳에서 더 날카로워진다. 공개적인 모욕보다 위험한 것은 둘만 남았을 때 던져지는 애매한 말 한마디였다. 나는 그 사실을 여러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존중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던 이들이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면 태도를 바꾸었다. 말끝은 흐려졌고 책임은 공중에 흩어졌으며 판단은 언제나 나에게로 떠넘겨졌다. 그들은 분명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상황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 흐림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모호함을 참아냈다. 이 정도는 사회생활이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호함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꾸었다. 더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 부드러워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분명해지기로 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그건 당신 판단에 맡기죠.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짐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지금 말씀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맡기신다는 뜻입니까? 그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상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결정을 떠넘기되 책임에서는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그 계산이 질문 하나로 드러난 것이다. 그는 서둘러 말을 고쳤고 애매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웃음에 끌려가지 않았다. 분명한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 불편함은 결국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그날 또 하나를 배웠다. 사람은 책임을 요구받는 순간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을. 이후로 나는 둘만의 자리에서 더 조용해졌다. 감정을 섞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을 덜었다. 대신 상대의 말이 끝나면 꼭 한 번 더 확인했다.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길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빠르게 끝냈다. 왜냐하면 상대가 숨기고 싶은 것은 대부분 길게 설명할수록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태도를 바꿨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변화는 나타났다. 예전에는 웃음으로 흘려보내던 말들이 이제는 쉽게 던져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만만한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했다. 나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위협적인 말을 한 적도 없다. 다만 흐린 말을 흐린 채로 두지 않았을 뿐이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기준 없이 반응할 때 사람들은 나를 시험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을 분명히 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조정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애매한 말을 던지며 틈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한 발 물러섰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싸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이 확신은 내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아직 모든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길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무게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곧 더 큰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된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엇인지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것은 힘도 지위도 아니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변명이었다. 그들은 상대를 흔들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 속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말은 늘 반쯤만 던져졌다. 책임은 흐려졌고 의도는 감춰졌으며 결과는 상대가 짊어지기를 바랐다. 예전에 나는 그 애매함을 배려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계산을 무너뜨리는 쪽을 택했다.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다만 인정한 뒤에 의미를 묻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런 말을 던졌다. 당신은 늘 선택이 빠르군요. 말만 들으면 칭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성급하다는 평가와 실패의 책임을 미리 씌우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웃으며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빠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그 판단이 문제라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찌르고 싶었지 스스로의 의도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반응이었지 대화가 아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말의 무게를 내가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은 문을 여는 행위였고 질문은 그 문 안으로 상대를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같은 방식을 여러 번 사용했다. 그렇군요 라고 말한 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말씀하신 점은 이해했습니다 라고 한 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 이 질문들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웠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말을 줄였고 어떤 이들은 태도를 바꾸었으며 어떤 이들은 아예 다시는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관계를 관리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로 관리했다. 말의 구조, 책임의 구조, 선택의 구조를 분명히 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분노는 거의 사라졌다. 분노는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되면 분노는 설 자리를 잃는다. 대신 확신이 남는다.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고 그 차분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내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말을 고르고 태도를 조정했다. 나는 특별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기준을 바꾸었을 뿐이다. 상대의 의도를 대신 해석해 주지 않기로, 애매한 말을 애매한 채로 두지 않기로,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방식의 대화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이 결정은 나를 외롭게 만들지도 차갑게 만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필요한 말만 남고 불필요한 긴장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성숙한 대응이란 참는 것도 맞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은 일시적인 요령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이해관계와 더 거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하나의 원칙이 될 것임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어떻게 둔감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둔감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아기를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니라 아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무시와 비아냥은 상대가 반응을 얻을 때만 힘을 갖는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나는 둔감한 사람의 얼굴을 쓰기 시작했다. 표정은 평온하게, 목소리는 낮게, 말은 짧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어떤 말이 시험이고 어떤 말이 책임 회피이며 어떤 말이 단순한 질투인지 나는 이미 구분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구분을 상대에게 즉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애매한 농담을 던지고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농담 속 의미를 읽고 불쾌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는 모든 설명을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스스로의 의도를 노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다. 더 말하면 자신이 가벼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식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상대의 의욕을 꺼뜨리면 관계는 조용해진다는 사실이다. 공격할 의욕, 시험할 의욕, 무시할 의욕, 그 모든 것은 상대가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 빠르게 식는다. 나는 일부러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때로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물었다. 그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감정을 담지 않고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는 곤란해졌다. 설명할수록 자신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도였다. 비꼬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우쭐대지도 않는 것,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자세는 상대에게 묘한 압박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눌러서 생기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 이 확신은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고 모든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나의 기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곧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나에게 던지던 말의 톤이 달라졌고 시험하듯 던지던 농담이 줄어들었으며 결정의 순간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를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무리였기 때문이다. 상대는 스스로 판단했다. 이 사람에게는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졌다. 불필요한 긴장은 사라졌고 필요한 대화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둔감해 보이는 태도는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통제라는 것을,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 통제는 일상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무시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내가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러나 이 선택에도 한계는 있다. 모든 상황을 무반응으로 넘길 수는 없다. 때로는 더 단단한 한마디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이 조용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확신의 말로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조용한 태도가 언제나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서 배웠다. 반응하지 않는 선택은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마지막 한 걸음이 필요했다. 그 한 걸음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침착함 위에서 나오는 단정한 확신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착각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문장을 꺼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다. 그저 기준을 선언했다. 이 일은 이렇게 하겠다. 이유는 간단히 덧붙였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애매한 말로 책임을 흩뜨리던 이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해지면 떠볼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침착은 준비였고 확신은 실행이라는 것을. 그동안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위에서 결론을 내릴 차례였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강한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일관성이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말과 태도가 다르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침착함을 오래 유지했고 같은 기준으로 질문했고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요구했다. 그 축적 위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은 어떤 공격적인 말보다 무거웠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나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고 농담으로 손을 넘지도 않았다. 대신 선택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즐기지 않았다. 다만 받아들였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확신을 말하는 순간부터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확신은 자주 쓰면 닳는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야 한다. 그 절제는 침착에서 나온다. 분노로 말하면 상대는 반발한다. 그러나 확신으로 말하면 상대는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의 끝에는 대체로 수용이 남는다. 나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며 더 분명해졌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감정 교환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넘기지 않는지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 선을 명확히 하자. 사람들은 그 선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존중은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나는 몸으로 확인했다. 그 선택은 항상 쉽지 않았다. 때로는 불편했고 때로는 고독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았기 때문이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밀도는 깊어졌다. 그 변화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무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말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침착하게 관찰하고 조용히 기준을 세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 없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원칙으로 묶는 일이다.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원칙이 내 삶 전체를 어떻게 관통했고 왜 끝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는지 조용히 정리하려 한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세에 관한 원칙이다. 무시는 언제나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허용될 때만 힘을 갖는다. 내가 흔들리면 무시는 칼이 되고 내가 단단하면 그것은 공기처럼 흩어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선택은 늘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분노로 맞설 것인가, 침묵으로 삼킬 것인가. 그러나 결국 내가 택한 길은 그 둘이 아니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기준을 세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정하게 말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사람의 태도는 바뀐다. 나는 상대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나의 반응을 바꾸었을 뿐이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무시하던 사람은 말을 고르게 되었고 시험하던 사람은 거리를 조정했으며 애매하던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더 이상 모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모든 시선을 의식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분명하면 말은 짧아지고 행동은 단단해진다. 나는 더 이상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존중은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받아들인 뒤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관계는 줄었고 소음은 사라졌으며 결정은 빨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무시해 내 인생을 쓰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도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원칙을 조용히 되새겨보길 바란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단했는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차분하게 만나자.